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근데 아니 진짜 바람이 무슨 태풍 같아요. 태풍 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죠? 네. 근데 태풍 같이 와요. 불어요. 정말 바람 엄청 세더라고요. 그렇게 입고 왔어요? 롱패딩 입었습니다. 롱패딩. 네. 패딩 입어야겠다. 네. 근데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사한 색깔. 네. 그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유럽에서 축구 선수권 대회가 있다 보니까 네덜란드 응원하시는 얘기하지 분들이 마시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개혁신당 색깔이 그 색깔 아니에요. 근데 어제 축구 5대1로 이긴다 그랬죠? 네. 예? 우리가 5대1로 이긴다. 5대1 못 이기면 어떡할 거예요? 이기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곱창 사준다 그랬잖아. 그거는 전에 거고요. 그거 전에 거? 예. 그럼 그다음 2인분 사줄게요. 안 됩니다. 네. 네. 그럼 뭘 해줘야 되나? 네. 뭐 원하는 거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달디단 밤양갱. 아유 정말.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참 정말 정말 네.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목요일 날 한다고 그랬네? 네. 목요일 날 합니다. 몇 시에요? 8시로 알고 8시? 있습니다. 네. 바로 요 옆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여기서? 네. 그럼 방송 끝나고 가서 보겠네요. 저는 회사에 있어야 돼서 그렇구나. 갈 수 없습니다. 왜 근데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하죠? 네? 아니요. 이를 악물고 너무 얘기한 것 좋았어요. 네. 같은데. 네. 여기서 하는구나. 네, 바로 요 앞입니다. 걸으면 엎어지면 닿을 거리. 그날 차가 좋으면 안 되겠네. 네, 축구하는 날은 이 일대가 완전히 차 때문에 마비가 돼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교통 상황 또 잘 챙겨 들으시면서 그날의 하루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요일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 축구하는 날에 여기 월드컵 경기장 지하철역에 많이 내리는데 정말 여성 팬들이 많더라고요. 축구 요즘은 네, 그렇죠. 네? 네. 그죠? 내가 옛날에 이란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이란에서 어떤 이 여자애가 굉장히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축구장을 못 가는 거야. 그렇죠. 이란은 못 들어가죠. 네,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축구장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참 그 영화에 생각해 보면 참 좀 그래요. 왜 여자는 축구장에 못 가고? 예? 근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극장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 영화 보러 해외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종교적인 그런 거는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라는 거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왜 웃어요? 늘 그렇지만 얘기가 이상한 데로 빠지죠. 예. 하지만 우리는 항상 결론은 뭔가 배울 듯한 그럼요. 이런 쪽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참 여러분 저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총 4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의 그 당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개편 소식부터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중앙선대위 발대식 그리고 공천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공천장을 수여를 했는데요.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부와 집권 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왔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 따끔한 지적을 받드는 자세만이 22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재명 사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치가 경제,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뒷받침하지 못한 지 오래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자리는 축하 자리라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하는 자리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이번 선거 전략으로 일하는 민생 여당론을 앞세워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치개혁 어젠다를 주도하는 모습으로 민주당의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차별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격전지에 출전하는 공동선대위원장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을 찾아서 더 낮은 자세로 주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나경원 선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정치의 기본은 공익과 사회를 위한 봉사라고 안철수 선대위원장, 그리고 민생 세력이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원희룡 선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 상의를 맞춰 입고 참석한 총선 후보들, 정치개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 승리 구호를 외쳤습니다. 총선 공약 개발을 주도한 유이동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 부위원장은 깜짝 선물을 특별히 준비했다면서 공약기획단장으로 활동한 유경준 의원이 오랜 시간 준비한 빅데이터 자료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 오늘도 이 이종섭 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종섭 주호주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두고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17일에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황 수석에 대해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된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의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고 황 수석의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위원장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더라도 이 대사가 먼저 귀국해 대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라는 물음에는 제가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살펴볼 게 비례대표 명단에서 호남 홀대론이 불거져 있는 것을 두고 비대위에 박은식, 김경률, 한지아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의 유능한 사람을 많이 기용했고 본인이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받은 걸 보면 호남 출신 인사가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총선 대비에 나선 국민의힘입니다. 한 위원장은 또 이종섭, 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뭐 대통령실은 일단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일단 법적으로 이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출국 금지 해제 같은 경우에는 한 5년간 6번 정도 있었고 이종섭 전 장관에만 예외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공수처의 수사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를 하고 본인들도 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 이거고 황상무 수석 같은 문제는 뭐 본인들의 입장하고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확실히 다른 것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좀 거두절미하고 전해진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실 뭐 억울하다 이 잘못 알려진 거는 바로 잡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팩트가 어쩌고 사실이 어떻고 하는 부분보다는 정치라는 건 사실의 영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에 관한 영역 문제는 법적 차원의 문제는 사실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사실에 관한 영역이 아니고 인식에 관한 영역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잡는다라고 만일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정치라는 건 계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론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글쎄요. 지금 대통령실에 보이는 것은 뭐 억울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실제로 없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인식의 영역에서 그것을 좀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총선 전국이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박함이 있어요. 근데 이 절박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여부에만 매달려 가지고는 그 절박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통령실이 보다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현재 이 총선 판세를 여야의 호각, 백중세로 진단하면서 지역과 비례대표를 합쳐서 과반 의석 확보를 희망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요.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오늘 현재 판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빡빡한 백중세다라고 하면서 151석을 현재 여전히 최대 희망 목표로 보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지역과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일당 확보가 매우 힘겨운 반집 싸움 형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상임선대위원장단이 심도 깊은 분석과 토론을 했다면서 최대 153석까지를 전망하는 것으로 보도된 희망치는 현재로선 최대의 희망일 뿐이란 판단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서 한병도 전략본부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권역별 판세를 종합하면 지역구에서 130에서 140석 정도 승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김부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서 박빙 열세였다가 호각세, 바둑 같으면 지금 기회가 바둑, 아마 치열한 단계가 접어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아직은 저희가 조금 열세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희망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희망 목표라는 거, 근데 이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는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 김부겸 전 총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열세다. 이래야지 이 소위 말하는 핵심 지지층의 이 결집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글쎄 좀 뭐 과반을 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 일반적인 선거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렇다면 민주당이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를 봤을 때 행여 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제기된다라고 가정했을 땐 패배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패배의 기준 몇 석이냐?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150석 과반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반명 비명 쪽 인사들은 뭐냐면 아니 180석 했는데 그때나 지금하고 상황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180석이 200석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근데 150석이 됐건 180석이 됐든 이재명 대표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좀 이 총선 이후를 내다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를 하는 것. 근데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아주 전형적인 그 선거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선거라는 거는 보세요. 이게 바람 한번 휙 불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선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몇 석을 얘기하기는 전 객관적으로 볼 땐 좀 이른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등 혐의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받아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 대표는 강원 지역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고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라고 하면서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헌법상 정당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또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면서 신병을 강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 측은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 4월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재판 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대표 측이 선거의 중요성, 과잉 금지 원칙 등을 거론하며 항의를 하니까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은 오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안 나오면 증언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유 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자,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판부는 거듭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 소환도 고려한다는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정책 일정이라 하더라도 이 정책 일정이라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일 청취자 여러분의 다수가 정치 일정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을 하고 그것 더군다나 재판부가 이 불출석 요청을 거부한 상태에서 불출석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봤을 때 사실 일반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아주 드문 뭐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만일 드물지 않은 경우라면 재판부의 권위, 사법부의 권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거는 공정성의 문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정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뭐 조국 사태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그 이종섭 그 호주 대사의 문제도 공정의 문제와 연결시켜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의 문제도 역시 이 소위 말하는 공정의 문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문제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선거에서 공정의 문제가 만일 불거지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더군다나 정치 일정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 정도로 정치 일정, 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여기에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허탈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역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드문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드물지 않은 경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 본인은 공정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일반 시민과 똑같이 나는 한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전 정치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힘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물가 관련 이야기 해드렸는데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이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과 유통업계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난해보다 가격은 높은 편인데요. 도매 가격이 여전히 2배가 넘어서 여름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어제 배 10개의 소매 가격은 41,551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8.4% 내렸다고 하는데요. 소매 가격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배 한 개 가격이 4,100원을 조금 넘는 셈입니다. 배 소매 가격이 올해 초에 33,911원으로 시작해서 지난달 20일에 4만 원 선을 넘었고 이어 이번 달 15일
45,381원까지 연고점을 찍고 어제 하락세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배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는 아직 52%나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과도 한번 살펴보면 사과 10개의 소매 가격은 어제 24,148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1.9%나 하락했고요. 사과 소매 가격 올해 초 29,672원으로 시작해서 이달 7일에 3만 원 선을 넘으면서 연중 최고를 기록한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토마토 단감도 지난해보다는 아직 가격이 높지만 최근 하락 횡보 중이라고 하고요. 최근 사과와 배 등 소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구매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할인 지원에 나서고 또 대형마트들도 할인 행사를 벌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에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납품 단가 지원과 할인 지원 등 1,5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15일 발표한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가격 안정 시까지 확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같은 회의에서 이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적용 기한을 연장할 거고 도매 가격과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사과와 배 도매 가격은 여전히 1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중도매 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자, 물가 소식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소매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세에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라는 게 사실은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게 우리가 경제를 체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 문제하고 물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잡지 못한다면 물론 정부는 또 할 말이 많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다. 전 부분적으로 그거 맞는다고 봐요.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은 야, 이 경제가 지금 이렇게 물가 오른 게 이게 누구 책임인가? 이거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당장 내 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뭐냐면 모든 진짜 수단을 강구해서 서민 물가를 잡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아까 뭐 7, 8월 정도 까지는 좀 당부가 높은 수준이다. 물론 높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도로 물가를 잡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이명박 정권 때 그런 거를 좀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이라는 게 뭐 반드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아니고 아니 이 정부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국민들이 이런 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잡도록 해야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저는 마트를 안 가서 우리 와이프가 주로 장을 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이거는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정부로서 진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